책 속에 숨어 있던 도깨비들. 옛날 어느 마을에 학문이 뛰어난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 선비는 서당을 열어 많은 제자를 길러내었지요. 제자들은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정작 선비 자신은 과거 시험에 계속 떨어지기만 하였어요. 젊었을 때부터 과거를 보았으나 벌써 30년째였답니다. 한양에 갔다가 낙방의 쓴잔을 마신 선비는 우울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지요. 어째서 나는 시험에 계속 떨어지는 걸까? 실력이 없는 걸까? 운이 없는 걸까? 방 안에 앉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자니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선비는 바람이나 쐬려고 뒷산에 올랐지요. 내 나이가 벌써 50세이니 이제는 과거를 포기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자 선비는 과거 준비를 하느라 보낸 세월이 아깝기만 하였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과거를 보는 거야. 또 떨어지면 미련 없이 포기하자. 선비는 나무가 우거진 숲을 거닐며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선비는 천천히 산길을 걸어 내려갔어요. 아이쿠, 선비는 앞만 보고 가다가 무엇에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돌부리인가 했더니 괴짝이 땅에 묻혀 그 모서리가 뾰족 내밀어져 있었지요. 웬 괴짝이지? 선비는 괴짝을 파내어 집으로 가져왔어요. 괴짝을 열어보니 그 속엔 두툼한 책이 담겨 있었답니다. 선비는 책을 꺼내 펼쳤어요. 그리고 첫 장을 읽었지요. 그런데 책장을 넘기는 순간 예! 하는 소리가 났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선비는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러나 대답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선비는 다음 장을 읽고 책장을 넘겼어요. 그러자 또 예 하는 대답 소리가 들려왔지요. 처음과는 다른 목소리였어요. 정말 희한한 일이군. 누가 이렇게 꼬박꼬박 대답을 하는 거지? 책 속에 도깨비라도 숨어 있나? 선비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책을 계속 읽었습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어김없이 대답 소리가 들렸어요. 선비는 새벽이 되어서야 책을 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나? 오줌이나 누고 와야겠다. 선비는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왔지요. 순간 그는 자기 눈을 의심하였어요. 낯선 사람들이 마당에 잔뜩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같이 키가 크고 털복숭이인데다가 얼굴이 불그레 하였어요. 선비는 그들을 향해 병력같이 고함을 질렀지요. 내 이놈들, 왜 남의 집 마당에 들어와 있느냐? 물러가지 않으면 관가에 신고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선비 앞에 일제히 무릎을 꿇었답니다. 주인님, 절 받으십시오. 하더니 선비에게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선비는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나는 너희를 하인으로 거느린 적도 없는데 무슨 주인이냐? 선비가 어리둥절해 하자 그들 가운데 하나가 말하였어요. 저희는 선비님이 읽으신 책에 숨어 사는 도깨비들입니다. 책장에 하나씩 들어있는데 선비님이 책장을 넘기는 순간 밖으로 나왔지요. 그렇다면 내가 책장을 넘길 때마다 너희가 대답한 것이냐? 예, 그렇습니다.
책을 가진 분이 저희의 주인이 되십니다. 앞으로 언제든지 저희를 불러주십시오. 무슨 일이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으니 너만 남고 나머지 도깨비들은 그만 물러가거라. 도깨비들은 선비의 말을 잘 따랐습니다. 선비가 명령한 도깨비만 남고 나머지는 몸이 작아지더니 책 속으로 사라졌지요. 선비는 도깨비들이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도깨비를 통해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지요. 선비는 도깨비에게 말하였어요. 궁금한 점이 있는데 알아봐 줄 수 있겠느냐? 나는 이제까지 과거 시험을 여러 번 보았지만 계속 떨어지고 말았다. 그 까닭이 무엇인지 알아오너라. 그러지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도깨비는 선비에게 대답하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다시 나타났지요. 제가 방금 한양에 다녀왔습니다. 주인님이 과거 시험에 떨어진 것은 부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채점을 맡은 관리들이 돈을 받고 주인님 대신 다른 사람을 합격시켰더군요. 선비는 머리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내가 과거 시험에서 계속 낙방하였던 것이었군. 선비는 채점을 맡은 관리들이 괘씸하였어요. 그런 자들을 내버려둬선 안 되겠지.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도록 따끔하게 혼을 내주어라.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도깨비는 이번에도 눈 깜짝할 사이에 다녀왔어요. 주인님, 관리들을 따끔하게 혼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으면서도 억울하게 떨어진 사람을 합격시키라고 일렀습니다. 수고했다. 그만 돌아가도록 해라. 예, 주인님. 도깨비는 몸이 작아지더니 책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선비는 신비한 책을 바라보았어요. 이 책만 가지고 있으면 도깨비들을 움직여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았지요. 가만, 만일 이 책이 나쁜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세상은 악의 소굴로 변해버리겠지. 선비는 책이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아궁이 속에 넣어 태워버렸어요. 이튿날 아침, 선비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과거 시험에서 채점을 맡은 관리들이었어요. 선비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지난 과거 시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채점을 잘못하여 이제야 1등으로 뽑았습니다. 관리들은 얼굴이 엉망이었어요. 도깨비에게 매를 맞았는지 퉁퉁 부어 있었지요. 그 뒤 선비는 벼슬길에 올라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훌륭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기왓장을 휘두르면 금덩어리가 굴러온다. 옛날에 어느 선비가 온종일 책을 읽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좋은 가을날 집에서 책장이나 뒤적이고 있다니 나도 참 한심하네. 이제 곧 산에는 단풍이 곱게 물들겠지. 선비는 우리나라에서 경치가 좋다는 지리산, 설악산, 금강산, 백두산을 두루 돌아보고 싶었어요. 울긋불긋 때때옷으로 갈아입은 골짜기를 마음껏 거닐고 싶었지요. 그래, 집을 떠나 좋은 경치를 구경하고 오는 거야. 두어 달 바람을 쐬고 돌아오자. 이렇게 결심한 선비는 괴나리 보찜을 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선비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지리산이었어요.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며칠 푹 쉰 다음 북쪽으로 거슬러 올라갔지요.
속리산, 설악산을 거쳐 금강산에 이르렀을 때는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야, 멋지다. 떠나오길 정말 잘했어. 선비는 단풍에 취해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였어요. 금강산 단풍은 다른 곳보다 빼어나 넋을 쏙 빼앗겼지요. 선비가 정신이 든 것은 어느 골짜기를 지날 때였답니다. 기왓장을 손에 쥐고 미친 듯이 휘두르는 젊은이를 보았던 것이에요. 선비는 젊은이에게 다가가서 물어보았지요. 여보시오, 왜 기와장을 휘두르고 있어? 젊은이가 대답하였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서요. 선비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기와장을 휘두르면 부자가 된다고요? 그게 정말이요? 그럼요. 이렇게 정신없이 기와장을 휘두르면 숲 저편에서 금덩어리가 굴러오거든요. 제가 기와장을 드릴 테니 한번 휘둘러 보실래요? 젊은이는 기왓장을 선비에게 내밀었어요. 선비는 그 기왓장을 냉큼 받았습니다. 금덩어리가 굴러온다니 욕심이 생긴 것이지요. 선비는 기왓장을 손에 쥐고 몇 번 휘둘러 보았어요. 그런데 금덩어리는커녕 돌덩어리 하나 굴러오지 않는 것이었지요. 그럼 그렇지. 싱거운 소리를 하셨구려. 이런 말을 하며 돌아보니 젊은이는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선비는 어이없다는 듯 중얼거렸어요. 실없는 젊은이로군. 처음 보는 사람한테 장난을 걸다니. 선비가 기왓장을 내려놓고 돌아서려는데 풀숲에서 부스럭 소리가 들렸답니다. 옳거니 금덩어리가 굴러오는 모양이구나. 선비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풀숲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풀숲에서 나온 것은 금덩어리가 아니라 바위덩이만한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는 선비를 잡아먹으려고 입을 크게 벌렸어요. 겁에 질린 선비는 뒤로 주춤 물러섰지요. 급한 김에 땅에 내려놓은 기왓장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호랑이를 향해 정신없이 휘둘렀답니다. 호랑이는 불리하다고 느꼈는지 풀숲 저편으로 달아났습니다. 아이고, 살았다. 호랑이 밥이 되는 줄 알았네. 선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발길을 돌렸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다시 풀숲에서 호랑이가 튀어나왔어요. 위험을 느낀 선비는 또 기왓장을 휘둘렀지요. 그러자 호랑이는 슬그머니 풀숲으로 내뺐어요. 돌아가려면 호랑이가 나타나고 기왓장을 휘두르면 호랑이가 내빼고 이런 일이 수없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선비는 미친 듯이 기왓장을 휘두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제야 선비는 깨달았지요. 내가 그 젊은이에게 속았구나. 금덩어리가 굴러온다는 소리에 귀가 솔깃해져 기와장을 떠맡다니 내가 어리석었어. 인제 와서 후회한들 소용이 없었습니다. 선비는 온종일 기왓장을 휘둘러야 하였어요. 그러는 사이 해걸음 무렵이 되었지요. 밤늦도록 기왓장을 휘둘러야 할 생각에 한숨을 쉬고 있는데 길 저편에 한 사람이 걸어왔어요. 비단을 짊어진 비단 장수였답니다. 선비는 그를 보자 눈물이 날 만큼 반가웠어요. 아이고, 살았다. 저 비단 장수를 깨어 기와장을 넘겨야겠어. 이렇게 마음먹은 선비는 비단 장수가 다가오자 미친 듯이 기왓장을 휘둘렀어요. 비단 장수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선비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슈? 왜 기와장을 휘두르고 있느냔 말이오? 선비는 너 잘 걸렸다 하고 속으로 중얼거리고는 태연히 대답하였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서요. 뭐라고? 기와장을 휘두르고 있으면 하늘에서 돈이라도 떨어진단 말이오. 돈 정도가 아니라 숲속에서 금덩어리가 대굴대굴 굴러온답니다. 비단 장수는 선비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 산길을 걸어오며 나는 언제 비단 장수를 그만두고 편안히 살아보나 하고 신세 한탄을 하던 참이었지요. 어때요? 제가 기와장을 드릴 터이니 한번 휘둘러 보실래요? 선비는 비단 장수에게 기왓장을 내밀었어요. 그러자 비단 장수는 욕심이 생겨 기왓장을 얼른 넘겨받았습니다. 아이고, 이제 살았다.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빨리 벗어나자. 선비는 비단 장수가 기왓장을 휘두르기도 전에 꽁지가 빠지게 달아났습니다. 비단 장수는 기왓장을 마구 휘둘렀지요. 그러나 금덩어리는 굴러오지 않았어요. 뭐야, 그 친구 거짓말쟁이네. 갈 길이 바쁜데 괜한 짓을 하였어. 비단 장수는 기왓장을 내려놓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풀숲에서 호랑이가 튀어나왔어요. 엄마야, 비단 장수 살려. 비단 장수는 급한 김에 기왓장을 집어들고 마구 휘둘렀지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금방 물러갔어요. 그러나 돌아가려고 하면 호랑이는 또 어김없이 나타났지요. 아이고, 내가 속았구나. 재수없게 이런 일에 걸려들다니. 비단 장수는 땅을 치며 후회하였지요.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비단 장수는 밤새도록 기왓장을 휘둘러야 하였어요. 한편 위기에서 벗어난 선비는 금강산을 떠나 백두산까지 갔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금강산에 들렀지요. 기왓장을 비단 장수에게 넘긴 뒤 어떻게 되었나 궁금해서였어요. 선비가 골짜기를 찾아가니 어떤 스님이 기왓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어 달리기를 하듯 여러 사람이 기왓장을 주고받았던 것이에요. 선비가 다가가자 스님이 입을 열었어요. 이것 보시오. 이 기와장을 넘겨받지 않겠소. 이 기와장을 휘두르면 숲 저편에서 금덩어리가 굴러온다오. 선비가 웃으며 말하였어요. 그 기와장은 나도 받아봤어요. 금덩어리는 갖고 싶지 않으니 스님이나 열심히 기와장을 휘두르세요. 선비는 스님을 남겨둔 채 그곳을 떠났답니다. 아기 호랑이를 예뻐한 처녀. 산속에 있는 어느 마을에 갑순이라는 처녀가 살았습니다. 하루는 나무를 캐러 가기 위해 집을 나섰지요. 갑순이는 나무를 캐며 산속 깊이 들어갔어요. 바구니에는 나물이 가득 찼답니다. 갑순이는 정신없이 나무를 캐느라 해가 기우는 것도 몰랐지요. 정신을 차려보니 해가 서산 마루에 걸려 있었어요. 어머나, 큰일 났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나? 갑순이는 나물 바구니를 들고 서둘러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은 보금자리를 찾아 떠나는 새들로 떠들썩하였지요. 갑순이는 큰 바위 밑을 지나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어요. 아니, 이게 뭐지? 고양이 새끼들이잖아. 갑순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양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희끼리 몸싸움을 하며 재미있게 놀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귀엽다. 아유, 부드러운 털 좀 봐. 갑순이는 고양이들에게 다가가 손으로 털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깊은 산 속에 웬 고양이들이 살고 있지?
오라, 얘네들이 말로만 듣던 살쾡이로구나. 갑순이는 그렇게 생각하며 고양이 새끼들을 하나하나 품에 안아 보았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큰 바위 위에서 갑자기 어흥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갑순이는 소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위 위에 집채만한 호랑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갑순이는 비명을 지르며 산 밑으로 내달렸지요. 나물 바구니도 내팽개치고 꽁지가 빠지게 달아났습니다. 호랑이는 달아나는 갑순이를 물끄러미 내려다 보았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몸을 일으켜 갑순이의 뒤를 쫓아가기 시작하였지요. 갑순이가 품에 안은 것은 고양이 새끼가 아니었습니다. 호랑이 새끼였지요. 어미 호랑이는 아까부터 갑순이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만일 갑순이가 호랑이 새끼들을 해치거나 데려가려고 했다면 바위에서 뛰어내려 갑순이를 물어 죽였을 것입니다. 마을로 돌아온 갑순이는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날 새벽 일찌감치 일어난 갑순이는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오다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산에 내팽개치고 온 나물 바구니가 마당에 놓여 있었던 것이지요. 어제 저녁 갑순이의 뒤를 밟아 집을 알아낸 호랑이가 한밤중에 갖다 놓은 것이었답니다. 효성스런 제사. 옛날에 어떤 선비가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그 마을에서 제일 큰 집을 찾아갔지요. 보아하니 그 집은 큰 부자는 아니지만 밥술이나 먹음직한 집인데 하룻밤 자고 가기를 청하였더니 주인이 나와 그를 사랑으로 안내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녁상이 들어와 시장하던 차에 잘 먹고 나니 주인이 하는 말이 오늘이 선친의 기일이어서 매 한술 떠놓으려고 합니다. 좀 기다려주시면 이따가 약주 한 잔 올리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잠을 자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자니 마당에 불을 켜놓고 부산하게 제사 준비를 하느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더니 자정이 지나자 제사상을 차려놓고 자손들이 등불을 켜들고 모두 마을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한 선비 과객은 문을 조금 열어놓고 어찌하는가를 살펴보았지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마을 밖으로 나갔던 자손들이 돌아오면서 아버님, 여기는 도랑입니다. 아버님, 여기는 바깥마당입니다. 아버님, 여기는 문간입니다. 아버님, 여기는 토방입니다. 아버님, 여기는 마루입니다. 하면서 제사상까지 누구를 모시고 들어오는 것 같은데 들어오는 사람은 조금 전에 나갔던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은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향을 피운다, 절을 한다, 잔을 올린다, 축을 읽는다, 곡을 한다, 또 잔을 올리는 등 제법 제사 절차를 제대로 밟아 경건하게 제사를 다 지낸 다음 또다시 등불을 켜들고 자손들이 뒤따라가면서 아버님, 여기는 마루입니다. 아버님, 여기는 토방입니다. 아버님, 여기는 문간입니다. 아버님, 여기는 바깥마당입니다. 아버님, 여기는 도랑입니다. 하면서 마을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마을 밖으로 나갔던 자손들이 이번에는 그런 소리를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주인이 주안상을 차려가지고 사랑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하도 궁금해서 선비 과객이 물었지요. 주인장, 아까 제사를 지내기 전후에 누구를 모셔오고 모셔가는 것 같은 말을 들었는데 어찌 된 겝니까? 주인의 말인 즉슨 예, 그것이 궁금하셨군요. 실은 저의 선친께서는 생존에 계실 때 앞을 못 보셨지요. 그러니 돌아가셔도 길을 잘 찾아오시지 못할까봐 뒷산에 모신 산소로 가서 아버지 홀령을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는 것을 생전에 하는 것처럼 여기는 어디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이지요. 이 얘기를 듣던 선비 과객은 주인장이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담긴 제사야말로 참으로 효성스런 제사입니다. 라고 감탄하였답니다. 깨달음을 준 늙은 농부의 말. 신라 원성왕 때의 유명한 고승인 연회법사는 세상사 모두와 일체 인연을 끊고 영치사 남자에 숨어 오로지 불법을 공부하고 수도 정진하는 데에만 온 힘을 쏟았어요. 그러나 초야에 묻힌 옥일수록 그 빛이 더욱 영롱하고 진흙에 피는 연꽃일수록 그 자태가 더욱 아름답다고 했듯이 비록 연애법사가 영취산에 깊숙이 은둔하고 있다고 해도 그 덕망은 세인들의 입을 통해 날로 높아져만 갔답니다. 마침 나라의 국사 자리가 비어 마땅한 임무를 물색하고 있던 원성왕은 연애법사의 소문을 듣고는 연애법사를 국사로 삼으려고 신하를 보내었지요. 자신을 국사에 제소한다는 어명을 받든 신하가 온다는 말을 들은 연애법사는 서둘러 영취산을 떠났답니다. 일생을 수도에 정진하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쫓는 것만으로도 한평생이 부족하거늘 그깟 국사가 되어 무엇하나. 그렇게 생각한 연애법사는 등에 맨 바랑 하나를 벗삼아 쉬엄쉬엄 발걸음을 옮겼지요. 오래도록 영취산에 숨어만 지냈으니 이참에 세상 돌아가는 일을 구경하는 것도 그리 나쁠 것 같지만은 않았어요.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동가식서 가숙하던 연애법사가 문수암이라는 어느 작은 고갯마루에 이르러 땀도 식힐 겸 잠시 쉬어가려고 길가의 바위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밭일을 끝내고 소를 몰고 지나가던 늙은 농부가 불쑥 연애법사를 향해 말하였지요. 이름을 팔려거든 제대로 팔아야지. 그렇게 도망을 가서 이름값을 올릴 것은 또 무언가? 연애법사는 농부의 말이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라 자기 외에 또 누가 있나 싶어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이름값 올리려고 도망치는 이가 여기 자네 말고 또 누가 있나? 농부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말하며 지나치려 하자 연애법사는 그제야 그 말이 자기에게 한 말이었음을 깨닫고는 농부를 불러 세웠어요. 여보시오, 초면에 무슨 말을 그리하오? 연애법사가 말을 걸어오자 농부는 걸음을 멈추더니 이렇게 대꾸하였어요. 이름을 파는 것도 장사라면 장사일 텐데 장사를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그렇게 도망을 쳐서 값을 올릴 게 또 무엇이란 말이오? 연애법사는 기가 막혔지요. 이름을 팔다니 누가 이름을 판다는 것이오? 농부는 연애법사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하였어요. 채 한 몸 잘 되자고 입산수도를 할 요량이면 부처는 세상에 불법을 퍼뜨리지도 않았을 것을. 어허.
연애법사가 뭐라 미처 말할 기회를 주지도 않고 농부는 그 말을 끝으로 소를 몰고 제 갈 길을 가버렸어요. 그 말을 들은 연애법사는 속에서 치솟아 오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해 끙끙거렸지요. 세상에 부귀공명이 싫어 도망가는 나에게 저런 시골 농부가 무엇을 안다고 수작을 부린단 말인가. 이름을 팔 것이면 국사가 되어 한 세상 잘 먹고 편히 살다 가면 될 것을 내 그것을 피해 이리 종종 걸음을 치는 것인데. 연애법사는 바위에서 일어나 화풀이를 하듯 장삼 자락을 툭툭 털고 다시 길을 떠났어요. 그날 저녁 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근처 작은 절에 당도한 연애법사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하룻밤 묵어갈 것을 정하였지요. 한눈에 보기에도 연애법사가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챈 절의 주지는 지극정성으로 연애법사를 대접하고 저녁 공양이 끝난 후에는 손수 차를 끓여 내왔어요. 그리하여 두 사람 사이에는 자연스레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는데 주지가 문득 연애법사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이곳에 오실 때 혹 문수암이라는 곳을 지나치지 않으셨습니까? 연애법사는 낮의 일이 다시 떠올라 기분이 언짢아지는 듯해서 절로 인상을 찌푸렸지요. 지나쳐 오기는 왔습니다만. 연애법사가 말끝을 흐리는데도 아랑곳 없이 주지가 재차 물었어요. 그곳에서 소를 모는 늙은 농부 한 사람을 못 보셨는지요? 소를 모는 농부라는 말에 연애법사는 주지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어요. 보았긴 보았습니다만. 역시 연애법사가 말끝을 흐리는데도 주지는 계속 말을 이었지요. 그 농부가 아무 말도 없었습니까? 연애법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농부와의 일을 얘기하면 자신의 신분이 탄로날 것이 뻔한 까닭이었지요. 그 늙은 농부가 겉보기엔 그래도 범상치 않은 인물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모두 꿰고 있지요. 이 근방 여러 마을에서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모두들 그 늙은 농부를 일러 문수암의 성인이라 하여 문수대성이라고 부른답니다. 주지의 말을 들으면서 연애법사는 조심스럽게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주지가 돌아가고 빈방에 홀로 남게 된 연애법사는 조용히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을 반추해 보았어요. 밝히지 않았는데도 첫눈에 자기의 신분을 알아본 것과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먼 길을 떠나게 되었는지를 단박에 알아맞춘 것만 보더라도 주지의 말이 틀린 것만은 아닌 것 같았지요. 그렇다면 이름을 판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연애법사는 가부좌를 틀고 앉아 깊은 삼매경에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농부의 말을 화두로 삼아 그 속뜻을 이해하고자 애썼답니다. 법당 처마 끝에서는 맑게 풍경이 울렸어요. 바람이 몸 뒤척이는 소리도 가끔 문풍지를 쓸고 갔지요. 그럴수록 연애법사의 삼매경은 깊어갔고 어느 순간 해안이 열리며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렇다. 내가 국사의 자리에 오를 만큼 이름이 났다면 그 이름 또한 내가 낸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 이름을 피해 도망을 치는 것은 그 이름을 더욱 고매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나는 너무나 자신만을 위해 불법을 공부해 온 것이다. 내가 국사의 자리를 마다하고 영치산을 떠난 것도 결국은 중생들을 구제하는 데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 자신만을 위한 수도와 정진에만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일체 중생을 위해 스스로를 버리셨다. 내가 국사의 자리에 오른다고 해서 부귀와 공명을 쫓는 것인가? 아니다. 그 모든 것은 내 본심에 있는 것이다. 취할 것만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면 된다. 돌아가자. 돌아가자. 연회 법사는 바랑을 메고 밖으로 나왔어요. 새벽빛이 비추려면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요. 연회 법사는 법당을 향해 합장을 한 뒤 문수함이 있는 쪽을 향해 또 한 번 합장을 올렸어요. 그리하여 연회 법사는 원성왕의 명을 받아들여 국사의 자리에 올라 성심을 다해 중생을 구제하는 데 남은 생애를 보냈답니다. 사슴의 발이 뚫어놓은 석굴. 사슴과 새들이 화목하게 살아가는 왕국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커다란 구렁이가 나타나 사슴과 새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었어요. 평화롭던 왕국이 쓸쓸하고 삭막해졌지요. 사슴과 새들은 구렁이를 없애려고 회의를 하였어요. 힘을 합쳐 구렁이와 싸워야 합니다. 안 돼요. 앉아서 머리만 돌려도 꼼짝없이 잡아먹힌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놈과 싸웠다가는 우리 모두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사슴과 새들은 무서워서 몸을 떨었지요. 그럼 이사를 가는 건 어떨까요? 갑자기 어디로 이사를 간단 말이에요? 아무데나 가지요.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의견은 이처럼 제각각이었어요. 금사슴이 있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사슴과 새들은 우두머리인 금사슴을 그리워하였어요. 금사슴은 왕국에서 제일 크고 힘이 세었답니다. 또 용감하고 날렵하였지요. 그런데 그 금사슴은 지금 남쪽에 있는 사슴 왕국에 가고 없었답니다. 조용히들 하시오. 뿔이 길쭉한 사슴이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우리 왕국에서는 그동안 무슨 일만 생기면 우두머리인 금사슴이 해결했소. 그러나 지금은 금사슴이 없소. 내게 좋은 방법이 있소. 무슨 방법인지 말씀해 보시지요. 사슴들과 새들은 궁금해서 귀를 쫑긋 세웠답니다. 금사슴의 부인 꽃사슴은 총명하고 지혜롭소. 꽃사슴이 가장 영리한 두루미를 데리고 구렁이를 찾아가서 좋은 말로 달랜 다음 금사슴이 오면 다시 해결하는 건 어떻겠소? 찬성이요. 사슴들은 발을 탁탁 구르고 새들은 날개를 푸드덕거렸어요. 날이 밝자 꽃사슴은 두루미를 불렀답니다. 네가 먼저 가서 구렁이한테 전하여라. 두루미가 떠나자 꽃사슴은 그 뒤를 따라 나섰답니다. 구렁이는 앉아서 시뻘건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어요. 우리 왕국의 대표 꽃사슴입니다. 오늘 의논할 일이 있어 찾아왔소. 두루미가 먼저 가서 구렁이에게 알렸어요. 잠시 후 꽃사슴이 구렁이에게 다가갔지요. 시큰둥하던 구렁이가 꽃사슴을 보더니 웃음을 띄었답니다. 그래,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느냐? 우리가 당신에게 먹을 것을 바칠 테니 우리들의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말았으면 하오. 꽃사슴은 차분하게 말하였어요. 그 조건을 들어주면 나의 조건도 들어줄 수 있는가? 구렁이는 껄껄 웃으면서 꽃사슴을 바라보았지요. 무슨 조건이요? 그거야 간단하지. 마음먹으면 들어줄 수 있는 것이오.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꽃사슴은 걱정이 되었지만 태연한 척 했답니다. 네가 나와 결혼해 준다면 무슨 부탁이든 들어주겠다. 꽃사슴은 화가 났지만 꾹 참았어요. 나는 사슴이고 당신은 구렁이요. 더군다나 나는 결혼을 했으니 그럴 순 없소. 꽃사슴은 천천히 얘기하였어요. 제 생각에도 다른 짝을 찾는 게 옳을 것 같소. 옆에 있던 두루미도 꽃사슴의 편을 들었답니다. 그러나 구렁이는 번개처럼 꼬리를 들어 꽃사슴을 칭칭 감았지요. 꽃사슴을 살려주세요. 깜짝 놀란 두루미는 부다닥 하늘을 날아올라 비명을 질렀답니다. 여기까지 찾아오다니 대단한 사슴이구나. 그렇지만 내 말대로 하는 게 좋을 것이다. 나와 결혼하겠느냐? 이대로 죽겠느냐? 꽃사슴은 식은 땀이 났답니다. 정말 당신과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빨리 풀어주시오. 진작 그럴 것이지. 구렁이는 꽃사슴을 느슨하게 풀어주었어요. 꽃사슴은 뒷발로 구렁이의 꼬리를 긁었답니다. 순간 몸을 감았던 구렁이가 저절로 풀렸어요. 꽃사슴은 재빨리 껑충껑충 도망을 쳤지요. 이런 못된 것 어딜 도망가느냐? 구렁이는 약이 올라서 독을 쫙 내뿜었어요. 꽃사슴은 구렁이의 독을 맞고 쓰러졌지요. 사슴과 새들은 눈물을 흘렸답니다. 우리는 무서워서 더 이상 이곳에 살 수가 없어요. 사슴과 새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하였어요. 어미를 잃은 애기 사슴은 금사슴을 손꼽아 기다렸지요. 금사슴이 돌아왔다. 금사슴이 돌아왔어. 새들이 나뭇가지 위에서 금사슴을 보고 소리쳤어요. 아버지, 왜 이제야 오셨어요? 새끼 사슴은 울먹이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했답니다. 이럴 수가.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가 꼭 구렁이를 혼내주고 왕국을 지키겠노라. 금사슴의 말에 여기저기에서 사슴과 새들이 모여들었어요. 금사슴은 구렁이를 찾아갔지요. 내 이놈들 가만두지 않겠다. 발을 바위에다 대고 톡톡 쪼았답니다. 그리고는 쏜살같이 허공으로 날아올랐어요. 산 밑에 웅크리고 있는 구렁이를 향해 내려갔지요. 구렁이를 보자 오른쪽 뒷다리로 구렁이의 머리를 짓밟았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답니다. 구렁이는 머리를 다쳤지만 몸으로 금사슴의 허리를 감았어요. 이때 사슴과 새들이 구렁이한테 달려들었어요. 사슴은 발로 차고 새들은 주둥이로 쪼았답니다. 결국 구렁이는 커다란 몸을 쭉 늘어뜨리고 말았답니다. 얼마나 세게 구렁이의 머리를 밟았던지 땅에 구멍이 뚫리고 말았지요. 금사슴은 다리를 빼느라고 땅속을 헤집어 놓았어요. 그 자리에 크기가 작고 속이 넓은 석굴이 생겼답니다. 사람들은 이 석굴을 사슴의 발이 뚫어놓은 것이라고 하여 녹제동이라고 지었다고 한답니다. 호련히 사라진 미모의 부인. 허허, 사내는 보잘것없는데 부인 하나는 기가 막힌단 말이야. 글쎄 말이야. 광금 녀석이 뭐 볼 거 있다고 그런 부인이 붙어있나 몰라. 녀석 부인복 하나는 타고난 모양이야. 오늘도 마을 사람들은 광금 부부가 지나가자 뒷말을 하기 시작하였어요.
권금은 말단지기의 관리로 나라의 녹을 받고는 있었지만 워낙에 주변머리가 없는 사람이라 그럭저럭 살고 있는 약간은 부족한 사내였지요.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누구나 부러워하는 아내였어요. 권금의 아내는 천하의 미색인데다 마음도 고왔고 누구에게나 친절하였지요. 특히 지아비인 권금을 하늘처럼 떠받들었어요. 때문에 사람들은 부족한 권금이 어떻게 그런 아내를 얻었는지에 대해 말들이 많았답니다. 하지만 권금은 이런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칭찬하는 것이 듣기 좋았어요. 그래서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괜히 할 일 없이 아내를 대동하고 마을을 돌아다니곤 하였지요. 권금의 집은 그의 아내의 얼굴을 보려고 찾아오는 사람들로 붐비기도 하였답니다. 하지만 권금은 자신과 대화를 하기 위해 오는 것이라 생각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반가이 맞이하였어요. 그날도 권금은 여느 날과 같이 사람들과 함께 더위를 잊기 위해 서늘한 대청마루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그때 갑자기 무시무시한 소리가 나더니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담을 넘어 마당으로 뛰어들어 왔답니다. 방 안에서 조용히 술을 놓고 있던 권금의 아내도 그 소리에 놀라 밖으로 뛰쳐나왔지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일인가? 그 호랑이는 어슬렁어슬렁 사람들에게 다가가더니 하필이면 권금의 목덜미를 덥석 무는 것이 아니겠어요. 권금은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답니다. 권금의 아내는 깜짝 놀라 버선발로 뛰며 연신 사람 살려 하고 소리쳤지만 그곳에 있던 어느 누구도 호랑이의 위세에 눌려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였지요. 권금을 입에 문 호랑이는 사람들에게서 물러나더니 자신이 왔던 곳으로 다시 뛰어가려 하였어요. 남편을 그대로 보낼 수가 없었던 권금의 아내는 무작정 호랑이에게 물려있는 남편에게 달려들어 그의 허리춤을 꽉 잡았답니다. 이놈의 호랑이야, 내 남편을 두고 가거라. 권금의 아내가 소리를 쳤지만 호랑이는 연약한 아낙네의 소리임을 아는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입에 물고 있는 권금을 더욱 세차게 끌어당겼어요. 그 바람에 권금과 함께 권금의 아내도 마당을 이리저리 대굴대굴 끌려다녔지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권금의 아내는 결코 남편의 허리춤을 놓지 않았답니다. 호랑이는 권금 부부를 질질 땅에 끌면서 담벼락 밑까지 갔답니다. 권금의 아내는 호랑이에게 끌려가며 전신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런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권금의 아내는 담벼락 앞에 서 있는 대추나무를 있는 힘껏 한쪽 팔로 감고 다른 팔은 여전히 남편의 허리춤을 부여잡았어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 것일까요? 부인은 그야말로 필사적이었답니다. 권금의 아내는 그런 상태로 호랑이와 한동안 승강이를 벌였어요. 아무리 힘센 호랑이지만 한꺼번에 두 사람을 물고는 담벼락을 뛰어넘을 수 없었던 모양이었지요. 더욱이 권금의 아내가 대추나무를 붙잡고 버티는 통에 호랑이도 지쳐가는 듯 했답니다. 결국 한동안의 승강이 끝에 호랑이는 어흥하며 울부짖더니 입에 물었던 권금의 목덜미를 뱉고는 담벼락 너머로 한다름에 가버렸어요. 권금은 아내의 필사의 노력으로 호랑이한테 잡혀가는 신세는 면하였지요. 권금의 아내는 호랑이가 달아나자 안도의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겁에 질려
벌벌 떨고만 있던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가까이 다가와 권금과 그 아내를 부축하였어요. 권금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답니다. 호랑이에게 물린 목에서는 선혈이 낭자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권금의 아내는 지친 몸을 이끌고 남편을 밤새도록 간호하였어요. 그러나 호랑이에게 한번 물린 목덜미의 상처는 온전하지 못하였지요. 결국 권금은 새벽녘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권금의 아내는 너무도 슬피 통곡하였어요. 그 슬픔 속에서도 정성스럽게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돌보았지요.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몇몇 사내가 홀로 된 권금의 아내에게 찍접대기 시작하였어요. 남편이 죽었으니 다음으로 누가 권금의 아내를 차지할 것인가가 마을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었지요. 그리하여 많은 남자들이 수작을 부렸으나 권금의 아내는 태도를 한결같이 함은 물론 죽은 남편을 위해 소복을 입고 오로지 남편의 극락왕생을 위해 매일 불공을 드렸답니다. 그러던 중 권금의 아내는 어디론가 홀연히 사라졌어요. 있는 가산을 모두 정리하고 깊은 산중에 자리한 암자에 들어간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권금의 아내가 산으로 들어가자 그 정절을 칭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미모를 안타까워하였답니다. 효자 김천 이야기. 김천은 친구가 집 안으로 헐레벌떡 들어오는 걸 보았어요. 무슨 일로 이리 호들갑인가? 이보게 김천, 내가 오늘 시장에서 원나라에서 왔다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 편지를 자네에게 전해달라고 하지 뭔가? 편지를 펼쳐보는 김천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답니다. 그 편지는 그의 어머니가 보낸 편지였어요. 몽골군이 김천의 어머니와 동생을 포로로 잡아간 지 벌써 여러 해가 흘렀답니다. 김천은 매일매일을 눈물로 지새우며 어머니와 동생의 소식을 기다렸지만 아무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지요. 김천은 미어지는 마음을 다잡으며 버텨오던 터였답니다. 천아, 고향에 간다는 사람이 있어 너를 찾아 꼭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나와 네 동생은 목숨은 건졌지만 다른 사람의 노비가 되었구나. 가진 고생을 다 겪고 있으니 산 것 같지도 죽은 것 같지도 않구나. 편지 위로 김천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답니다. 반드시 어머니를 모셔오겠어요. 어머니를 빼내오려면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김천은 마을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렸어요. 그러던 중에 왕이 원나라에 간다는 소식을 들었답니다. 김천은 관아에 가서 무릎을 꿇고 빌었지요. 전하께서 원나라로 가시는 행렬에 저도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당연히 김천의 요청은 거절당하였어요. 크게 상심하고 있는데 한 승려가 김천의 사정을 알게 되었지요. 사정이 참 딱하구려. 나의 형이 관직에 있어 원나라에 갈 일이 있으니 그와 함께 갈 수 있게 말해 놓으리다. 김천은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원나라 땅을 밟게 되었지요. 묻고 또 물어 어머니가 편지에 적어보낸 집을 찾을 수 있었어요. 김천이 문을 두드리자 비쩍 마른 몸에 누더기 옷을 걸친 한 노파가 김천을 맞이하였어요. 누구신지요? 저는 어머니를 찾아 고려에서 온 김천이라고 합니다.
김천의 말이 끝나자마자 노파가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천아, 내가 다행히 살아서 내 아들 천이를 만나는구나. 두 사람은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답니다. 김천은 주인에게 몸값을 치른 뒤 어머니와 함께 무사히 고려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열심히 돈을 벌어 6년 뒤에는 동생을 고향으로 데려왔지요. 김천이 포로로 끌려갔던 어머니와 동생을 되찾아왔다는 소문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답니다. 이 소문은 관아에까지 흘러들어갔고 김천의 효심을 기리기 위한 비석이 세워졌답니다. 시골 양반과 쇠득이. 옛날 어느 시골에 체면 차리기를 좋아하는 양반이 살고 있었지요. 그는 양반으로서 자기 체면이 조금이라도 깎일까봐 무슨 일이든 몹시 조심하곤 하였어요. 그런데 시골 양반은 나이 50살이 넘도록 아직 서울 구경을 못해 늘 마음에 걸렸지요. 서울 구경 한번 못하고서야 어떻게 양반으로서 체면이 서랴 하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시골 양반은 서울 구경을 떠났답니다. 견마자비로는 걸음걸이가 빠른 쇠득이를 세웠지요. 쇠득이는 시골 양반한테 빚진 몸이라 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쇠득이는 말에 시골 양반을 태우고 서울로 향하였어요. 때는 무더운 삼복철이라 며칠을 꼬박 걷다 보니 쇠득이는 맥이 빠질 대로 빠졌지요. 쇠득이는 말을 끌며 곰곰이 생각해 보니 분하기 그지 없었답니다. 양반은 편안히 말 안장에 앉아 끄덕끄덕 졸며 가는데 자기는 집신마저 다 다른 데다가 부르튼 발까지 팅팅 부어올라 더는 걸을 수가 없었지요. 쌀 몇 대박을 구워 먹은 것 때문에 이런 고생을 겪는다고 생각하니 화가 울컥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었어요. 쇠득이는 말을 멈춰 세우고 다짜고짜 들이대었지요. 날이 이제 그만큼 타고 왔으면 좀 바꿔 타는 것이 어떻소? 아니 이놈이 무엇이 어쩌고 어째? 양반은 쇠득이 같은 천한 상놈한테서 그런 말을 듣자 너무 분해 경풍 만난 사람처럼 와들와들 떨었답니다. 그러자 쇠득이는 크게 소리내어 웃더니 내리기 힘들다면 내가 내려드리지요. 하며 말잔등에 앉아있는 양반을 덥석 들어 내렸어요. 이 양반도 몰라보는 고얀 놈. 양반은 고래고래 소리치며 야단쳤으나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지요. 그곳은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외딴 산속이었던 것이에요. 이제 그만하고 말고삐나 단단히 잡구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양반은 더 이상 호통치며 시끄럽게 떠들 수가 없었어요. 쇠득이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사람 없는 외딴 곳에서 어떤 화를 당할지 모를 일이었지요. 양반은 할 수 없이 쇠득이를 말에 태우고 견마자비가 되었답니다. 분해도 참아야 하였어요. 양반이 이게 대체 무슨 꼴이람? 그러나 다행히도 자기를 보는 사람이 없어 마음이 놓였지요. 서울로 가까이 와서야 쇠득이는 양반 날이 이제는 탓이지요 하고 말 잔등에서 뛰어내려왔어요. 그제야 양반은 말 고삐를 놓고 다시 말에 탔답니다. 시골 양반은 그럭저럭 서울 구경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왔어요. 그 뒤 양반은 이 사실이 드러날까봐 못내 걱정하며 쇠득이 입을 막으려 하였지요. 거 쇠득이
어서 쌀이랑 더 가져다 먹게나. 나중에 안 갚아줘도 되네. 그저 내가 자네 견마자비를 썼다는 말만 말아주게나. 그러자 쇠득이는 좋은 수가 생겼다고 좋아했답니다. 쇠득이는 집에 쌀만 떨어지면 양반을 찾아갔어요. 날이 서울로 올라갈 일이 이젠 없나이까? 이렇게 슬쩍 묻기만 해도 양반은 그때마다 기겁을 하며 쇠득이 어서 쌀을 가져가게나. 그리고 그런 얘기는 다시는 입 밖에 내지 말게나. 하며 쌀 뒤지로 달려가곤 하였답니다.